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박지은입니다. 쿠팡에서 무려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같은 민감 정보가 대규모로 빠져나간 만큼 스미싱, 피싱부터 실제 생활 안전까지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대형 유출 사고에도 피해 확인과 구제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과징금, 징벌배상, 집단소송 등 실효적 제재 장치는 여전히 논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비자 보호 장치와 재발 방지 대책까지 알아봅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후기 건양대 스마트 보안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종학 교수입니다. 박윤권 대전 충남 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공격자가 쿠팡 서버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배송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년 전에 입력한 배송지도 들어있었고요. 되게 두려웠고, 그리고 누군가가 일단 제 정보를 알게 되고 특정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국민들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의심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대 유통 앱에서 개인정보가 심하게 유출이 되어 저희가 선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네, 성인 4명 중 3명꼴이라고 합니다. 이 쿠팡 고객 계정 3,370만 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사고의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각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후기 교수님, 이제 보안 전문가시니까요. 이번 사건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에서 발생한 이번 보안 사고는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닙니다. 한국 이커머스 플랫폼 산업의 보안 운용이 구조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대부분의 사고들은 외부자의 침입이나 해킹 사고로 발생한 반면에 근본 쿠팡 해킹 사고는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의 유형으로 발생했습니다.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의 유형은 권한 남용이라든지 관리 부실, 이런 관리적 요인들까지 포함돼서 부실할 경우에는 아주 큰 대형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근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보안 통제, 보안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총체적인 보안 관리 부실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른 때와 달리 보통은 외부의 공격, 해킹이나 이런 사태에 의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내부자의 소행으로 이제 보인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손종학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률가 입장과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예.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법과 제도, 그리고 기업 윤리, 문화가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난 총체적인 문제였다. 특히 정보화 시대, 온라인 쇼핑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점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는 어두운 면에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법과 제도 그리고 기업 윤리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죠. 이 박윤권 사무국장님, 소비자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가 빚어낸 부끄러운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후기 교수님,
우리가 사실 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내 정보가 모든 것이 다 털렸고 내가 무엇을 쇼핑했는지까지 이제 철저히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들 현실에서 어떤 피해로 2차, 3차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고는 다른 이전 사고들하고 다르게 특이한 점들은 유출된 정보들이 범죄자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데이터라는 점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주문 내역까지 한 번에 유출된 건은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 정보들이 어떻게 악용되느냐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에도 많은 범죄성 피싱 사고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근본 사고로 탈취된 정보를 이용한 조금 더 지능화된 초정밀 스피어 피싱이 우려됩니다. 배송 오류 안내, 환불 지연, 쿠팡 결제 이상 탐지 같은 매우 그럴듯한 피싱 문자를 만들어 보내기 쉽습니다. 주소, 주문 내역까지 알고 있으니까 피해자가 속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두 번째는 계정 탈취랑 금융 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화번호 조합은 다른 서비스의 비밀번호 재설정 공격으로 쓰이고 쿠팡 이외에 쇼핑몰, 배달 앱, 게임 계정까지 연쇄적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쿠팡 사태로 인해서 금융결제 피해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프라인 범죄 위험도 증가합니다. 배송지 주소와 수령인 정보는 말 그대로 집의 위치입니다. 가정방문 사기, 택배 사칭, 공동 현관, 비밀번호 유출 등 실제 범죄에 연결될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AI, 인공지능 기반 사기의 고도화입니다. 최근 범죄 조직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AI에 학습시켜서 가짜 음성이라든지 가족 사칭이라든지 특정 고객 맞춤 사기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만듭니다. 이런 공격은 사람이 거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근본 사태로 인해서 유출된 데이터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고 개인의 일상과 소비 패턴이 전체가 그대로 노출된 셈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훨씬 크고요.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네, 이 개인 일상 자체가 전부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손종학 교수님, 이런 유출된 개인 정보를 통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진다면 기업이 좀 이런 부분들을 책임 있게 배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식이겠죠? 네, 그렇죠. 상식이죠. 상식인데요. 네. 때로는 우리 사회가 상식이 안 통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차, 3차 피해가 있을 때 피해의 규모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에 상응해서 실은 기업의 책임, 법적 책임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앞부분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의 가장 큰 원인이 내부자 소행이잖아요. 내부 직원에 의한 그죠? 네.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의 손해배상의 책임도 많아질 수 없고 또 한편 따진다면 위법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정보 유출 사건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손해배상의 범위가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2차, 3차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것은 재산적인 손해배상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실은 쿠팡 가입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 문자 통지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가장 느꼈던 것은 당혹감이 먼저 있고 두 번째는 불안감. 내 거 어떻게 되지? 2차, 3차 피해 있을까 없을까? 또 하나는 분노였습니다. 네. 국내 최대의 유통업체라는 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았고 이렇게까지 대응이 소홀했을까 하는 점에서 그런 것들이 느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은 피해자 실제 손해배상에서는 반영이 돼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또는 과징금 액수를 정할 때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재산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액까지 충분히 설정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후기 교수님께 조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쿠팡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문자를 저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좀 탈퇴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찾기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탈퇴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조금 영상으로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쿠팡 같은 경우에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번 근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소비자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는 첫 번째 비밀번호 변경입니다. 예. 즉시 변경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행동 패턴으로 보면은 하나의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 동시에 사용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쿠팡뿐만 아니라 같은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쓰는 포털사라든지 SNS, 배달앱, 쇼핑몰, 비밀번호까지 모두 전부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번호, 주소 기반의 피싱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배송 오류라든지 환불 안내, 카드 승인 같은 문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앱을 통해서 수신되는 모르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요. 쿠팡 앱 공지라든지 카드사 앱이라든지 공식적인 사이트나 앱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결제 정보의 점검입니다. 쿠팡에 등록된 카드나 카드 결제, 자동 결제 혹은 결제 이력 등을 한번 정리해 두시고 불필요한 결제 수단을 삭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개인 통관 고유 번호도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넷째는 가정보안 조치도 중요합니다. 이번 유출은 배송지 주소, 수령인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셨던 분들은 바로 변경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수령인 정보나 배송지 주소에 불필요한 정보는 바로 삭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열림 서비스를 켜두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카드사의 결제 알림이라든지 통신사의 본인 확인 알림, 계정 로그인 알림 등 전부 상시 활성화로 바꿔두시면 이상 징후를 제일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신고입니다. 관계기관이나 관련 서비스의 고객센터 등 어디든 먼저 알려두는 게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은 계정 결제 점검하시고 피싱 차단하고 집 주소 보호하시고 알림 활성화 이 네 가지가 지금 소비자가 가장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신 것 중에 좀 꿀팁으로 여길 수 있는 게 카드를 사용했을 때 즉각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카드 알림을 좀 설정을 해놓는 게 어떻겠느냐 이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이건 뭐 즉시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것부터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이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탈퇴를 하려고 했더니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 이렇게 어렵게 일부러 탈퇴를 좀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 문제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우리 손정학 교수님께서 실제로 탈퇴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셨어요? 실은 네. 지금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개인정보 변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하잖아요. 불신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싶잖아요.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탈퇴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 언론에도 어느 정도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앱에서 탈퇴하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PC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PC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이 교수님처럼 전문가는 모르겠는데요. 저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도 시도해봤거든요. 예. 도중에 포기했어요. 네, 저도 실패했습니다. 안 돼요. 네. 이것부터가 우리 기업 윤리 문화가 잘못됐다. 회원 가입할 때는 얼마나 쉽게 가입해주고 얼마나 친절하게 합니까? 물건 돌려받을 때, 리펀드 할 때, 또는 탈퇴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기업 문화가 아직도 후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박윤건 사무국장님, 네, 예, 실제로 이 소비자분들 내가 범죄로 악용될까봐 이제 두렵다 이런 문의 전화들도 많이 받으셨고 실제로 좀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공식적으로 집계된 통계화된 수치는 아직까지는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이전부터 받았던 뭐 스미싱이라든가 피싱, 보이스 피싱 정도는 건건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집계가 되어 있는 통계치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현재 뭐 통계가 나온 건 없지만 네. 그래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은 늘고 있다 이 부분은 늘고 맞는 있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 이우기 교수님, 쿠팡 이번 사태 일어난 지가 6월 24일부터 좀 일어난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좀 진행이 돼 왔는지 좀 교수님께서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근본 사고는 네. 6월 24일 날부터 시작된 걸로 추정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147일이 경과된 이후 11월 18일에야 유출 사실을 인지했는데 이것은 이제
쿠팡의 보안 탐지 시스템이나 보안 관제 시스템에서 탐지된 게 아니고 소비자의 신고나 이메일로 알려서 외부 고객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최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을 때는 4,500여 개의 계정이 유출됐다고 발표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11월 20일 날 이후에 여러 조사를 거쳐서 11월 29일 날 최초 신고의 7,500배에 해당되는 3,370만 개의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30일부터 현재까지 정부 민간합동조사단이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4,500여 개로 최초에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 33,070만 개로 뭐 성인 4명 중에 3명꼴로 이게 유출이 됐었다. 이런 사실이 좀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손종학 교수님, 이런 부분들 이렇게 늦장 대응하는 거 기업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심각하죠. 네. 보십시오. 지금 5, 6개월 걸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떠나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졌을 때 기업이 취한 첫 번째 태도가 무엇이었죠? 정보가 노출됐다고 표현했어요. 네. 노출과 유출은 분명히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노출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잘못 없어도. 예. 그죠? 누구의 실수, 고의 없어도. 그렇지만 유출은 고의와 가실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손해배상이라든가 과징금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 고의와 가실이 전제되는 유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쿠팡에서 소비자들한테 공지를 할 때 유출됐다고 하지 않고 노출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의 책임을 피해간다든가 또는 저감시키기 위한 약간의 안 좋은 수법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사과문 올렸었죠? 네. 사과문 올렸지만 이틀 만에 내렸기도 했잖아요. 오히려 선전하고 광고하고 상품 판매 광고하는 그런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쿠팡이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이미 미국에 상장된 기업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이 문화 수준이 이런 정도고 기업 윤리가 이런 정도고 그렇다면 우리는 소비자들은 어떤 것을 믿고서 이 정보화 시대, 온라인 쇼핑 시대에 살아갈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유출이 아닌 노출이다. 뭐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 자체도 기업의 책임을 좀 경감하기 위한 그런 수법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법적인 말씀을 책임이 해주셨어요. 노출이 되는 순간에 부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모든 표현이 노출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표현만 있냐면 유출이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쿠팡 쪽에서는 법률가와 논의를 하고서 표현 자체도 단어 자체도 노출이라는 법적인 용어도 아닌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최근에 SKT 이동통신사를 비롯해서 뭐 쿠팡뿐만이 아니죠. 네. 너무 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사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 3,000건 이상 정보가 뭐 유출된 사례도 2건이나 있었고 이처럼 좀 반복되는 유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유기 교수님,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까? 지금 뭐 매년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들이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년도에 SKT 사고가 있었고요. 예. 또 KT의 유출 사고가 있었고요. 롯데카드의 유출 사고. 그러니까 산업을 구분하지 않고 금융업, 유통업 모든 전방위적인 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사고들은 공통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여러 가지 기본적인 보안 조치에 관리의 실패입니다. SKT 유심 정보 유출도 그랬고요. 근본에 쿠팡의 퇴사자 서명키가 방치된 것처럼 기업들이 누가 무엇에 접근하는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기업들이 보안에 많은 투자들을 하고는 있지만은 대부분 이런 위협 사고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안관리 모니터링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모든 회사들이 이런 시스템들을 하드웨어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지만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잘 운영되지 않아서 다 탐지를 못하고 무력화되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내부 통제 부실입니다. 근본 쿠팡 사고처럼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은 우리 내부 인사관리 시스템, HR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계장 권한을 인증하는 시스템과 인사관리 시스템이 연동돼서 자동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들이 부실해서 근본과 같은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기술은 있는데 운영은 약합니다. 운영이 없다라는 측면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수백억 투자한다고 하지만은 운영, 인력, 탐지 체계 그리고 보안 문화가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때마다 왜 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권한관리 실패라든지 탐지 실패, 내부 통제 실패, 동일한 사고의 패턴은 통신사나 카드사나 그리고 쿠팡 사태까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기술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할 이런 체제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어난 기술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윤권 사무국장님, 이 소비자분들은 이제 더 이상 정보를 어디에다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불안감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뭐 단체 탈퇴나 뭐 소비자의 대응 자체도 좀 진행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실제로 쿠팡을 가장한 스팸이나 스미싱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있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이상한 문자, 메일, 전화 등의 링크를 누르거나 응답하지 마시고 소비자 단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이번 집단 분쟁 조정의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참여 연대를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9일까지 참가단을 모집하여 1차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2차 신청도 진행하여 쿠팡의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을 받아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손종학 교수님, 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는 이유들, 그리고 이렇게 정보 유출 사태가 되풀이되는 이유들도 좀 정확히 짚어보죠.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과 제도의 문제점도 있고요. 문화와 윤리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 5배까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우리나라 실제 사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화되어 있다는 취지겠죠. 예. 또 하나는 법정 손해금이 3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법정 손해금이 300만 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 정보 누출로 인해서, 그죠? 유출로 인해서 받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얼마인지를 산정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변호사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손해배상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지금 청구 금액을 얼마나 잡고 있냐고 보니까 언론에서 20만 원, 또는 30만 원에 불과한 거예요. 예. 왜 법원에서 10만 원밖에 안 해주니까. 법에서는 300만 원까지는 어떻게 10만 원밖에 안 되는지 30분의 1인 건가요? 그랬잖아요. 또 하나. 자, 과태료도요 최대 5천만 원밖에 불과해요. 그러면 일반 소규모 업체는 5천만 원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쿠팡 같은 세계적인 기업, 한국 최고 유통기업 5천만 원 큰 돈일까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과징금 우리는 3%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에. 네. 그런데 실제 3% 간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아직은 소비자 주권 시대 또는 정보화 시대, 온라인 쇼핑 시대에 걸맞는 제도와 문화, 법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앞으로 갈 방향도 이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큰 측면에서 보면 법적 제도적인 틀은 마련돼 있는데 이 틀 안에서 그럼 결정이 나올 때 과연 소비자가 공감할 만한, 수긍할 만한 결과들을 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하고 법원의 판결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네, 하나 또 추가하고 싶은 것은요. 입증 책임이 전환돼서 우리 법은 나름 다 잘 돼 있어요. 즉 기업의 고의과실, 정보 유출에 대한 네.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의 맹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잘못됐다. 정보 관계되는 법에 위반됐다. 위법행위다 하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우리 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증명 책임, 입증 책임은 소비자가 지는 것이 맞다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차제 위법행위, 고의 잘못에 대한 잘못한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 주체가 기업이 본인에게 잘못이 없었음을, 고의과실이 아니라 위법행위가 아님을, 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명 책임의 전환으로까지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그렇다면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고의적으로 이런 과실이 발생했느냐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 것은 누가 실은 기업이 기업 쪽에서 과실이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법에 위배됐다,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 그렇군요. 소비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좀 저도 어려워요. 걱정입니다. 그렇죠. 아, 로스쿨 교수님께서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소비자에게 하라라고 만들어 놓은 지금 법적 체계가 과연 소비자를 위한 것이냐 이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국회와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해라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는데요. 관련 영상 한번 듣고 오시죠.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이 징벌적 배상을 통해서 기업의 책임을 좀 강화하자 이런 논의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배상 책임 범위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하면서요. 예. 문화부터 먼저 고치고 싶어요. 아, 먼저 문화부터. 고치고 싶다.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국회가 이제 국정감사가 있었죠. 그렇죠. 국정감사에서 각종 정보기관을 포함해서 관련되는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정보조차도 실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정보만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분별하게 일괄적으로 관행적으로 요청하는 것인지 정치계에서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업과 그렇고 관공서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수집에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좀 더 엄격히 받아서 정말 필요한 정보만 제공받고 나머지는 요청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문화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5배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조금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의 사례에 네.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많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바꾸고 또 하나 법정 손해배상금에 있어서의 300만 원 이 부분도 사실상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지금 300만 원 넘는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잘못에 대한 그죠? 법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도 이제는 기업 쪽에 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고의 과실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법적으로 책임지는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법 체계를 좀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또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문화 자체가 개인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 문화 형성 제대로 돼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강한 물음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우기 교수님, 지금 보니까 쿠팡의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그 정보보호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인 ISMS 인증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됐다는 건 좀 문제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맞습니다. 이번 쿠팡 사태는 단일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방금 말씀 주셨던 여러 인증들, 여러 대비들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지난 10년간 한국 디지털 생태계가 쌓아온 구조적 공백이 한꺼번에 폭발된 사고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 감독 체계, 오프라인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쿠팡처럼 하루에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사실상 사회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감독은 여전히 사후 신고 중심의 문서 기반 중심의 이런 점검을 하고 있죠. 쿠팡이 보유하고 있는 ISMS P 인증도 서류 중심이라 실제 권한 관리나 내부자 위험, 서명키 관리 등 문제점이 드러난 것들을
이런 리스크들을 핵심 리스크들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사고가 터진 뒤에나 조사단을 꾸리고 자료 요청하고 로고를 받아서 분석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쿠팡이나 SKT나 이런 플랫폼, 대형 플랫폼사의 긴 피해 사고들, 대규모 침입 사고들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시 감독 체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감독 주체가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총괄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번 사고에 조사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조직들이 분산돼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을 상시적으로 들여다보는 하나의 국가 조직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 권한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국가 산업이나 영역별로 국가정보원이나 과기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금융위 이렇게 부처가 쪼개져서 있어서 아무도 전체 플랫폼 보안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해외 EU나 미국은 단일 기관이 민간 플랫폼까지 통합 기준을 만듭니다. 한국도 플랫폼 보안은 분명히 디지털 인프라 영역입니다. 따라서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 주신 ISP도 문서 중심 인증의 한계가 명확히 나온 만큼의 근본에 이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서 이제는 인증이 아니라 내부자 통제나 키 관리나 탐지 역량이나 패치 적용률이나 실제 보안 관리 운영 지표 기반의 점검 인증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상시 감독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감독의 주체가 분산돼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감독 권한이 확실히 통합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인증을 받는 것을 사후적인 인증이 아닌 이 내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철저한 인증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 네.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실제로 좀 정보 유출이 됐었을 때 네. 어떤 식으로 좀 보상을 했는지 그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국에 타겟이라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유통회사죠.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네, 마트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요. 거기서 이런 유사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최고 책임자 CEO가 즉각 사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됐죠? 없죠? 또 하나 실질적 오너이자 창립자라는 분은 나타나지도 않으신다고 합니다. 네. 이것부터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페이스북이죠. 우리 많이 이용하시겠죠, 그죠? 그렇죠. 페이스북에서도 어마어마한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과징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 가량을 물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지금 쿠팡에서 최대한의 3% 하면 지금 쿠팡이 36조 정도의 매출이 나오니까 한 1조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오죠. 네. 미국 페이스북에서는요. 7조 가까이. 7조, 7배. 네, 과징금을 부과시킨 겁니다. 또 하나 미국의 유명한 핸드폰 모바일 회사죠. T-모바일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1인당 얼마를 배상했는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실제적인 손해에 상관없이. 네. 우리 아까 10만 원이라 했죠? 그렇죠. 360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보완해 돼야 되고 한번 우리도 벤치마킹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가 배상받은 금액은 1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게 현실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몇 배 이상 높은 금액들을 이제 배상하고 있으니까 기업이 아무래도 이런 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렇죠.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국장님 현장에서 보셨을 때 이 적합한 보상 방식 어떤 식으로 돼야 할까요? 보상 방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해외와는 달리 집단 소송법 등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보니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5년 이상 변호사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10만 원 내외의 보상을 받는 것에 그쳐 피해 보상 수준이 낮습니다. 네. 이제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집단 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으로 대표되는 소비자 3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소송 기간이 너무 길고 배상액은 너무 작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이렇게 일일이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부분은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 이제 단체 소송 같은 경우에 네. 우리 이런 사건에서 개인정보가 그 문제됐을 때 예. 단체 소송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보호법에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혀 활성화도 안 돼 있고 범위도 제약되고 있고 요건도 좀 엄격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대전 충남에서도 한번 우리 노스쿨 학생, 노스쿨 교수들도 있거든요. 예, 저도 예. 노스쿨 교수입니다. 그렇죠. 법조인 출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소비자연맹과 같이 네. 연합해서 협력해서 공익소송에 일종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은 신용카드사 국내에 네. 문제된 사건 1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예. 4년이 넘었어요, 소송 기간이. 정말 그러시군요. 개인으로서 감당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로스쿨과 네.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이 소비자연맹 협력해서 대전 충남에서도 한번 공익소송을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네. 해결해주는 그런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정말 그 좋은 제안을 좀 그죠?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교수님께서. 정보 보안이나 사이버 보안의 학회나 협회도 참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좀 네,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공익소송을 한번 집단적으로 해보겠다. 우리 지역에서 소비자 단체와 그리고 로스쿨과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학회가 그렇죠. 같이 동참을 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익소송을 좀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추후에도 방송 보도를 통해서 정보 우리 전달하도록 KBS가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 마지막 제안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정부는 무엇을 바꿔야 하고 기업은 또 어떤 책임을 져야 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권리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손종학 교수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한 것이 문화죠, 네. 윤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흔히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제도 고치고 법 바꾸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문화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문화와 윤리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그 제도는 바뀌더라도 법은 개정되더라도 실효성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해 봤잖아요. 그래서 먼저 소비자들부터 주인의식을 갖고 주권의식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기업에서도 기업 문화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획기적으로 바꾸는 기업 문화 개선 운동이 좀 펼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에서도 이제는 피해자의 정보의 중요성,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 불안감 이런 것들 좀 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의 금액을 산정할 때 또는 과징금액 그죠? 금액을 산정할 때 좀 더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처럼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시민들의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대안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언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언론이 해야 할 일들까지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교수님, 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해야 했다고 보십니까?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그 관리 감독의 일원화 문제를 제기해 주셨어요. 저는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또 하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다면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당한 전문가들이 가야 될 영역이겠죠. 물론 지금도 전문가들이 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추천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합니까? 대통령 추천 오케이. 정부니까. 네. 그죠? 교섭단체 중심으로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전문성과 객관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조차 왜 정치권이 가입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로 인한 장점도 분명히 있겠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부터 좀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말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가 소신을 갖고 있고 객관성과 중립적으로 접근하는 자가 좀 더 많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또는 관리감독기구에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유기 교수님 정리 멘트 해주시죠. 네, 사실 쿠팡의 개인정보 이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23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쿠팡은
수년 전에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소프트웨어의 일시적인 오류로 발생한 사고라고 모든 기술적 보안 조치가 조치되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러나 약 1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유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근본 쿠팡 사례처럼 이런 유출 사고들은 기술만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때문에 실제 개선 효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보안 책임 강화나 지속적인 점검 체계 그리고 내부 준법 감시 구조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즉 전사적인 보안 거버넌스 체계가 바뀌어야만 실질적인 보안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무국장님, 이 정보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어떤 것들 필요한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는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이며 소유자의 기본권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당국과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처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을 해야 합니다. 쿠팡은 이번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과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배상안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자 단체는 이번 쿠팡 사태로 인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 접수를 위한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손종학 교수님, 아까 우리가 합쳐서 그렇죠? 이 집단 소송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우리 소비자연맹에서 예. 희망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좀 모아주시고 그죠? 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 연락을 하고 그럼 저희들이 법조인 문서를 꾸밀 때 네. 우리 이 교수님 같은 그 학회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기에 넣어서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 소송의 진행 과정도 우리 KBS를 포함해서 언론 단체에서도 그죠? 예. 계속 면밀하게 추적 관찰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익 변호가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 변호사도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변호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예. 같이 하면 더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공익 변호가 네. 결과적으로 이 판결로 나타난다면 그렇죠. 기업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협보다도요. 예. 실질적으로 기업 책임을 실질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네. 기업에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제도와 문화도 바꿔야 되겠죠? 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게 실질적인 이 손해를 입증하고 책임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기 교수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계속된 지속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최근 국내에서는 보안의 하나의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라는 것을 반영해서 현재 국내에서도 작년과 올해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로 보안을 구축 운영하거나 구축이 예정 중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라는 것은 정보 시스템이나 사용자나 네트워크나 어플리케이션 모든 분야가 트러스트하다고 즉 신뢰하지 말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검증하자라는 여러 기술이 포함된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통합적인 아키텍처입니다. 근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보안 사고를 재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로 트러스트 원칙이 실제 운용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쿠팡 사태는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보안 모델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원칙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신뢰 기반의 보안 절차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좀 필요한 부분들이 단순히 기업이 잘하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문제도 필요할 맞습니다. 것이고 또 소비자도 또 그것을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맞습니다. 모두의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종합적으로 모두 다
검증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번 쿠팡 사태는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누적돼 온 정보 유출의 구조적 위험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플랫폼은 거대해졌지만 정작 소비자를 지키는 장치와 책임 체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한번 새어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은 기업의 선의가 아니라 법과 시스템, 감시와 책임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논의가 재발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함께한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